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생님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메일을 좀 주고 받으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그 정확하시고 꼼꼼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틈이 그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뭐 꼼꼼할 때는 꼼꼼하죠.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런데 네.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아호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아마 환갑 때였을 겁니다. 그 무렵에 저희 사돈 되시는 서교 성대경 교수라고 네네. 예, 한국사 학자이신데 예, 성균관대 계셨다. 예, 성균관대학 계셨고 그분이 청사라는 호를 지으셨어요. 네. 개청자 제 이제 네. 예. 저 이름 예, 마지막 글자 나릴변에. 예, 나릴변에 불을 청자한 사자는 좀 흔치 않은 사자인데 도롱이 사자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 도롱이 쓰고 나오는 사람이니까 아,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고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뜻도 되고 네. 또 하나는 약간 괴짜라는 이야기도 되죠. 예. 멀쩡한 맑은 하늘에 도롱이 쓰고 예.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 양면이 있어서 그 호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는 원불교에서 제가 그때 정전 영역 했을 때 당시 좌산 종법사님께서 공산이라는 빌공짜. 네, 빌공짜 공산이라는 법호를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거죠. 원불교에서. 네. 이제 밖에 나가면은 저희 집사람이 배가무게 네. 안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은 네. 원불교 교단에서는 네. 제가 지타원 한지성의 남편으로 네. 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가 원래 좀 여성들의 지위가 높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창비 겨울호에 선생님께서 쓰신 평론, 근대의 이중과제 그리고 문학의 도화터. 제가 느꼈던 이제 그 인상은 단순한 문학 평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어떤 뭐랄까 인생론이라 그럴까 또는 이제 저는 종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종교론, 종교인론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 선생님 평생 추구해 오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 파노라마처럼 장엄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전개된 정말 명문장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게가 사람들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든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문학평론이라는 게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작품 하나 두고서 그걸 분석한다든가 해설한다든가 또는 평점, 뭐 별점 몇 개 주는 식의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평론가가 작품을 제껴놓고 자기 얘기만 해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 작품 얘기를 통해서 또 자기 거기 뭐 인생이 담기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좀 그 독자들 위해서 글을 읽지 않는 분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좀 더 쉽게 그 문학 아토포스와 도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토포스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히라보인데 토포스가 장소란 말이거든요. 그 히라보에서 그 앞에 R을 붙이면은 아닌 게 됩니다. 없는 게. 그래서 아토포스 그러면은 비장소죠. 장소가 아닌 곳. 그런 표현을 제가 아주 아끼고 촉망하는 시인이고 또 철학도 분이 썼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 경우에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 하나는 굳이 뭐 히라보를 들춰할 필요가 있느냐. 예, 예. 오히려 우리 전통 속에서 도라는 친숙한 네, 네, 그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음미해 보면은 네. 사실은 그게 아토포스하고 통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이야기일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 글을 쓴 진은영 씨의 제가 보기에 어떤 문제점인데, 말로는 아토포스를 얘기하면서 그 아토포스의 문제를 이렇게 끝까지 천착을 네, 했다기보다는 네, 네, 네. 우리에게 친숙한 문학의 토포스, 문학의 공간, 네, 네. 이거를 파괴한다든가 또는 이걸 벗어나서 네, 네. 새로운 문학적 공간을 개척하는 거를 네. 아토포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장소를 아토포스를- 넘어서자고 예, 예. 해놓고 오히려 새로운- 또 다른 장소, 새로운 네, 장소, 네, 네, 또 다른 네. 장소를 얘기하니까 비장소를 제대로 말하려면은 우리 이제 동양에서 네. 친숙한 표현으로 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런 경지를 네, 네. 사유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네. 도라는 게 물론 이제 유교나 도교 또 불교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예. 특히 불교에서는 이게 유무초월의 네, 네. 그런 경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 도 얘기를 한 것은 근련에 우리 평단에서는 네. 시나 문학의 정치성이라든가 또 윤리성, 예. 도덕 그런 데 대한 논의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도덕은 낡은 거니까 이제 윤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진은영 씨는 윤리는 오히려 그것도 너무 한정된 거니까 그걸 넘어서는 모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도덕이죠. 네. 근데 저는 그 어느 걸 쓰더라도 원래 우리 전통에서 도덕이 가졌던 의미, 그렇죠. 그거는 무슨 도덕률이라든가 네, 네, 그게 아니죠. 아니고 아니죠. 네. 도에서 나오는 힘이, 도의 힘이 덕 아닙니까? 도의 덕이, 예, 네, 예, 도의 힘이 예. 덕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도의 힘으로서의 덕을 생각하는, 그런 도덕을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실종돼 버릴 염려가 있다. 네. 지금 우리 그런 식의 논의에서는. 네. 그래서 도와 덕 원뜻으로 한번 돌아가서 예. 사회해보자. 예. 이제 그걸 사회하다 보면 유율이라는 게 저절로 나오죠. 그 도의 힘으로서의 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율이 필요한 거니까. 이제 문학 네, 네.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규칙일 수도 있고, 네, 네. 또 종교에서 계명일 수도 있고요, 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규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도와 덕과 율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문학이나 예술가 중에서는 자기 하는, 그러니까 시인이라 그러면은 어떤 시인들 시를 굉장히 어렵게 쓰는데 네. 겉멋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정말 그걸 통해서 언어의 새로운 경지를 탐구하고 나아가서는 의식의 새 영역을 개척하려는 그런 실험 정신이랄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특공대라고 표현하시죠. 네, 그걸 이제 특공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걸 불가에서는 그 선방에서 참선만 하시는 스님들 있잖아요. 수자 스님들. 네, 수자 스님의 비교를 했는데, 그걸 더 넓혀서 보면은 수자 스님이 그 일종의 특공대 아니냐. 예, 예. 그 새로운 영역, 의식의 영역을 개척하고 특공대인데, 전쟁을 특공대만 가지고 치를 수가 없듯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성불제 중에 대중을 제도하는 사업을 특공대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공부는 누구나 해야 되지만은 그 공부를 바탕으로 원만한 보살행으로 나가는 그 표현 쓰셨어요. 그런 예. 시인이나 작가들이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선 기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로지 자기만 새롭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원만한 보살행까지 가는 작가나 시인들을 더 이제 한 급 높게 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부가 없이 왜 이렇게 사업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계종 같은 데서는 이제 사판성이라 그래가지고 한 급 낮게 보는데 그런 보살행이 아니고 정말 공부는 공부대로 깊이 하고 그러면서도 작품은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 귀하다고 보고요. 최근의 시 중에서는 제가 이제 그 백무산의 폐허를 인양하다라는 시집을 거론했죠. 가라앉은 것은 건져 올리지 못한다. 그것은 항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캄한 수심 아래 무거운 정적 속으로 배는 멈추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배는 오랜 시간 세상의 모든 기술 다 동원해도 수백 층 메모드 빌딩 세우는 시간보다 더 오래 가라앉아 있어야만 한다. 무엇 때문에 인양할 것인가? 인양할 이유가 사라진 것. 무엇 때문에 구출할 것인가? 구출의 이유가 사라진 것. 무엇을 인양하려는가? 누구는 그걸 진실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그걸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을 건져 올리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고 희망이 세상을 건져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은 희망으로 은폐된 폐허다. 인양해야 할 것은 폐허다. 인간의 폐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 한국의 종교나 종교인들을 그 원만한 보살행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저한테 대한 질문은 아니죠. 질문입니다. 그래요? 한국의 종교인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원불교는 처음부터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병진, 영육상전 목표니까 우리 전통 불교에서처럼 2판, 4판 구분해가지고 2판이 이제 한급 높은 걸로 보는 것 같은 입장이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학으로 친다면은 제가 원만한 보살행에 해당한다는 그런 문학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사병진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만 파기보다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방에 앉아가지고 뭐 하루 종일 좌선하고 또 몇 달씩 그걸 계속하는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런 공부도 좀 하면서 정말 공부와 사업이 두란히 이게 나간다는 게 보통 그게 아닌데 그래서 가령 조계종 같으면은 너무 그 수자들의 공부만을 그걸 너무 이렇게 특권시한다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폐단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원불교에서는 말로는 이사병진한다 그러면서 어중뛰게 될 위험이 자칫 잘못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만구족 말씀하시는데 그게 옳죠. 원만구족해야지. 옳지만은 조그만 그릇에 물 채워놓고 원만해졌다, 뭐 다 구족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 원만한 보살행 또 저희 원불교에서 말하는 원만 구족을 정말 체현한다 그럴까? 실제로 나툰다 그럴까? 그러려면은 끊임없는 긴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이판과 사판의 그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 또는 어떤 끈질긴 그 화두로서 추구 이런 것이 없으면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작은 그릇에 물 담는 식의 예,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좀 종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종교적으로 화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70년대부터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이제 뭐랄까 정말 그 한국 사회가 놓여 있는 현실이나 실상에 제대로 맞는 뭐 100%는 아니지만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평생 그 문제를 천착해 오시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시기 위한 또 노력도 해 오셨는데 그 분단 체제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한국의 여러 종교들, 특정 종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 내 어떤 분파들은 네. 분단의 그럼 직접적인 산물이랄까 또는 분단으로 인해서 컸고 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하고 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뜻있는 종교인이라면은 네. 우리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에 이거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고 네. 분단 체제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그건 이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반도가 1945년 분단이 되지 않았어요. 남북 분단. 그 이후로 쭉 분단된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 현실에 아주 곳곳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것만이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분단 체제라고 하면은 그 45년 이래 분단하고 그걸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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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에는 분단은 됐지만 사람들이 곧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네. 남북이 모두 사실은 무력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본격적인 전쟁은 북쪽에서 먼저 일으켜가지고 네. 50년부터 53년까지 참 커다란 참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겪고 나서 이제 53년에 휴전이 되고서 이런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가 지금 60몇 년이 계속됐단 말이죠. 이때 형성된 것을 저는 분단 체제라고 봅니다. 그냥 분단이 아니라 분단이 일정한 체제적인 성격을 띄어가지고 자기 재생산 능력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어느 체제든 체제의 특징은 그 속에 사는 사람이 그게 체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 힘이 그 체제. 그걸로 체제가 유지되거든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바꿀 수도 있는 체제인데 그게 아니고 자연 환경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단 체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단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불편이나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냥 인생이 고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뭐 벌써 그게 60몇 년 됐으니까 일제 시대보다 훨씬 긴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주로 학자들에 대한 진보적 사회과학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야유로 쓴 표현입니다만은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독 선생님께서는 그 원불교에 대해서 다들 그러거든요. 안팎에서. 그러니까 원불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도대체 백낙청 선생님은 왜 저렇게 원불교를 사랑하실까? 예를 들면 이제 대종사님 그 어록을 모은 경전, 대종경을 그 한국 문학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격찬에 가까울 표현을 쓰시고 또 어떤 그 대담에서는 그 원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담긴 정전에 대해서 문학이 추구하는 예술적 경제가 아주 탁월하게 반영된 작품이다라고 격찬하고 계시는데 그 원불교를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그러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인연이 있으셨던가요? 먼저 정전하고 대종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대종경은 처음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고 언제부터 접하시게 됩니다? 글쎄요, 그게 70년대였는지 80년대였는지 교전을 처음 읽은 건 꽤 됐습니다. 근데 대종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빨려들고 이거는 꼭 종교의 경전이로서만 아니고 그냥 민족문학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정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대종경에 비하면 재미가 덜하다 그렇죠. 느꼈어요. 좀 단조롭다. 건조한 문장체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번역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여러 번 읽고 그러면서 그 우선 정전에는 스토리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전편을 통해서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것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 많은 얘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것이 이제 문학에서 말하는 예술적 경제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기신 기록 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이니까 예. 10년 동안 적공을 하신 셈이네요. 예. 97년에 정전 새 번역을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걸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아, 예. 교단에서 새 영역본을 이제 만들기로 방침을 정하시고 다른 분이 아마 번역을 하셨는데 네.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 저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자문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외국의 석학도 좀 모시고 네. 그렇게 제안을 했고 외국의 석학이라고 할 때 지금 그 후에 번역에 참여하신 로버트 버스웰 교수 네. 그분은 옛날 송광세 출가도 하셨던 분이고 예. 지금은 부인이 한국 부인하고 살고 있고 UCLA에서 불교 강의하는데 뭐 지금은 중국 불교, 한국 불교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죠. 한문은 아주 능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추천했어요. 인연이 계셨던가요? 그 전에 뭐 깊은 인연은 아니고 제가 학회 같은데 그 캘리포니아 대학이니까 갔을 때 만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교섭을 했어요. 아, 예. 교섭을 해서 보스웰 교수가 참여하기로 했고 저도 참여했고 그때 이제 우산 최희공 박사도 참여하시고 아마 박성기 교수님도 그때 불려 나오셨을 거예요. 미국서. 그래가지고 모여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아무래도 새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0년 걸리셨죠? 2006년 대정경까지 다 하는데 10년 됐어요. 걸렸고 2001년에 정전만. 정전이 따로 나왔습니다. 중국에 따로 나오고 그때 제가 버퍼를 받았죠. 저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서가 아니고 네. 제가 정말 교전을 워낙 제가 참 높이 받들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들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이 양반도 처음에는 좀 의아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저 배가문교가 왜 이렇게 버슬 교수님이 열심히 하나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당신 참 당신 부인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게 참 종교적인 문헌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당신 한국학 하지 않냐 서양에서. 서양의 한국학 연구에 이게 내놓을 만한 문헌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세종교, 원불교의 경전을 정말 제대로 된 수준으로 영역해 주셨다는 점에서 글쎄요, 뭐 그 영역의 품질에 대해서는 이제 뭐 후세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세종교일 뿐 아니라 우리말로 된 최초의 그러니까 세계 종교의 고등 종교라고 할까? 최초의 경전이죠. 왜냐하면 동학의 뭐 동경대전이 자기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증산 선생 말씀은 뭐지 구술을 해놨지만은 그것이 한국어로 이렇게 제대로 정리되는 거 대순진리회라든가 또는 증산도회에서 정리돼 나온 거는 원불교 교전보다 더 훗날이거든요. 훗날입니다. 그래서 정전하고 대종경은 한국어로 된 역사상 최초의 경전을 세계 종교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선생님 글에 나오는 이제 저희 교리 해석이나 용어 해석을 보면 저희 이제 전문 교단 안에 연구자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놓쳤다 그럴까 그런 아주 그 뭐랄까 탁월하고 넓고 깊은 해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소성대 말씀을 그 이소와 성대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그 성대를 지향하면서 이소를 할 때 그 이소가 훨씬 더 실행력을 갖는다는 해석이라든지. 글쎄요, 이소성대 저는 그걸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전통적으로 티끌모아 태산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태산이 사실은 목적이면서 티끌을 쌓는 이런 의미인데 저희는 그냥 티끌 모으는 거 이런 의미로 보통 그냥 상투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거는 태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티끌 모으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가령 자연과학에서는 이 개별적인 경험적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 중시하는데 거기서도 덮어놓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입증하거나 또는 반증하기 위해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효과적인 작업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그 제 해석이 얼마나 새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상식에 맞는 것 같고요. 개벽 이야기야 뭐 제가 처음 했을 리가 없는데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원불교 교단의 교무님들 많은 교무님들이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여기저기 나 걸려 있고 여기도 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0주년 대회도 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해서 정작 그 표를 얼마나 연마하시는지 그게 어떤 때는 제가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전환 콜로퀴움이라는 걸 마련하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 개교표는 그냥 표가 아니고 이걸 화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했죠. 화두라는 거는 그 개교 물질 개벽이 뭐고 정신 개벽이 뭐라는 정답이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외워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마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날 사실은 토론회 때요. 네, 네. 교부님 세 분이 발언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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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분 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분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뭐 평안이 뭐 이런 거 다 좋은 게 다 정신 개벽이다. 물론 그 말은 맞죠. 그러나 그건 별로 생각을 이게 화두로 궁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분은 우리가 뭐 물질 개벽 그래가지고 이 물질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개벽의 공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원래 처음 논평할 때부터 물질 개벽이라는 걸 그렇게 간단히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엄청난 정신력이 투입이 돼 있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물질 개벽의 공로자를 우리가 무슨 정신 개벽의 공로자인 것처럼 숭배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교무님은 논평하시기를 원래 원불교에서는 그 개교표 이전에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표가 더 먼저 나왔었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통만법 명일심은 이게 원래 불교의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불교의 개념인데 물론 원불교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적용할 수는 있는 거지만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것 같은 그런 그 충격이 없어요. 거기는 충격이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그 시대 의식이 빠져 있습니다. 통만법 명일심은 이건 만고의 진리죠. 통만법 명일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건 현하 시국을 보면서 그 시국을 이러저러하게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을 우리가 일으키자 하는 얘기니까 저는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 어쨌든 원불교의 독특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대정경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시고 시국을 이렇게 큰 대국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지도 강령으로. 굉장히 초기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어도 교도로서는 도리일 테고요. 둘째로는 설령 처음에는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표를 내걸으셨다가 나중에 이거 바꿔야겠다 하고 새로 내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있는 표를 바꿀 때는 그만큼 더 중요성을 느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거는 참 대종사께서 굉장히 중요시한 표이고 그야말로 모두가 화두로 붙잡고 씨름해야 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 시국에 대한 진단이 담긴 개교표 또는 개교 동기, 원불교의 개벽 그것이 갖는 의미를 다른 글에서는 그 회통 말씀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세속과의 회통이라든지 또는 기독교와의 회통이라든지. 예. 근데 이제 회통이라는 거는 원래 불교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조선시대 말렙에 동학 때부터
소위 유불선 또는 유불도의 회통을 그걸 종합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원래 불교의 교리이기도 하거니와 한반도 특유의 또 새로운 흐름으로서 그 원불교가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원불교가 거기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질 개벽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고요. 시국을 그렇게 진단한 거고, 또 하나는 그 회통의 폭이 불교는 물론이고 유불선을 종합한다고 한 동학이나 뭐 증산이나 증산도나 이것보다 더 넓어져 가지고 이제 대종사님 시절에는 동학대하고 달라서 현 근대 과학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기독교 뭐 많이 천주교가 많이 아니고 개신교까지 다 들어와서 주변에 뭐 교도들도 많고 그럴 때니까 거기까지 이제 통합했다는 게 저기 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정산종사님 삼동윤리에 가면은 더 분명해지는데, 그냥 종교끼리만의 회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동척 사업이라는 게 종교인들끼리만 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속적인 이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다 한일터 한일꾼이다 하는 거기까지 갔다는 점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자생 종교 중에서도 더 이렇게 한 걸음 나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참 묘하죠.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교단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종사님이 원불교 교단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만큼 교단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교단을 키우려고 노력하신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교단 안과 밖에 또는 교단 안에서 출가 제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도와 비교도 사이에도 이게 같은 동척 사업을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단이라는 것은 그런 큰 한울한 사업의 한 방편이지. 그 옛날처럼 옛날 그 구불교에서 삼보라고 해서 승가가 부처님이나 법에 맞먹는 그런 하나의 보배인 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대산 종사님께서 유알 운동을 펼치셨는데, 저는 그거는 삼동윤리의 하나의 강론으로서의 운동이지, 이건 삼동윤리를 대체하는 또는 계승하는 운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동윤리라는 게 제가 이게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세속인들도 다 한일터 한일꾼이다라는 주장이라면은 그냥 교무님들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전부 출신들은. 아니 세상에 많은 걸 희생하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출신 노릇을 하는데 너희나 뭐 너희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다. 다 한일터 한일꾼이다 그러면은 그럼 우린 뭐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교무님 그러니까 전부 출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민해야 할 일이죠. 한일터 한일꾼이지만은 우리가 맡은 특별한 일이 이러한 것이 있고 그걸 위해서 나는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도 결코 우리는 무슨 특권 계급이라든가 그냥 가톨릭의 사제라든가 심지어는 불교의 승가하고도
승가와 같은 특권적인 지위도 없고 네. 또 그런 걸 주장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박 교수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긴장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런 이제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은 이걸 채찍질로 받아들이시는 게 마땅한데 대개는 고민 없는 사람은 누가 말해도 그걸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예, 제가 그러니까 결국 그 평생 선생님은 애인이 3명 있는데 한 명이 불교라는 애인이고 두 번째가 로런스라는 애인이고 세 번째가 원불교라는 애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애인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썼어요. 아 이제 제 해석에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 특유의 원불교론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본의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기를 지혜 위계 질서에 해당하는 그 용어를 hierarchy of wisdom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때는 정전 번역이 끝나기도 전이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원불교라는 작은 종교에 뭐 그걸 따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지를 않았는데 그 후에는 제가 지자본의를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원불교 그 대목을. 근데 그래서 hierarchy of wisdom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표현은 별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쪽 사람들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은 위계질서라면 하이라키라는 말만 나오면 이건 완전 거부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잘못 건드린 거고 하이라키는. 그 다음에 위즈덤이라는 게 불교나 원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서양에서. 네. 서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생활의 지혜 이래가지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그 지혜라는 거는 제대로 된 알보다 한급 낮은 걸로 취급합니다. 네, 네, 네. 생활에서의 슬기 같은 거니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야말로 최고의 암하고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위즈덤이란 말도 전달이 안 되고 하이라키란 말도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원불교라는 종교에서는 한국의 원불교라는 종교에서는 지자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이래한 말이다.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서양의 그 데이빗 하비라고 또 그분 유명한 막스 연구가인데요. 그 사람 글을 읽으니까 그이가 바로 그 점을 지적했던군요. 진보 진영에서는 하이라키라 그러면 질색인데 일정한 하이라키 없이는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당신네들이 뭐 소리만 지르고 기성질서를 규탄만 할 게 아니고 새 질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어떤 식의 질서를 잡을 건가 이 구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지혜 위계 질서 얘기를 꺼낸 게 그거였어요. 불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평등 사회를 만들면은 원불교에서 말씀하셨지 다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되 지우의 차별을 둬야지. 차별 없앤다고 지우 차별까지 없애버리는 게 난장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우리가 평등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이게 마음에 어른이 없는 애물들의 세상을 만들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 세상을 만드는 운동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자칫 여기저기서 그 반격의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 보수주의자만 아니고 일반 대중의 마음속에도 아니 쟤들 하자는 대로 했다가 이거 정말 애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차별을 철포하면서도 어떤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 대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지자본이라는 그 인생의 요도 이것도 아주 우리가 정말 천착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이제 이제 조금 전에 지의 위계 질서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 설정한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그러한 지우차별이랄까 지자본의 이런 부분을 성차별을 극복하는 데다가 좀 이렇게 연결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뭐 이렇게 평등이랄까 여성 문제 극복이 될 거다 그런 대담도 여러 군데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우차별을 이외의 다른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면 성차별도 당연히 철폐해야죠. 그리고 지자본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죠. 이거는 참 부처님 앞에서 설법하는 격이 되지만은 서양에서도 가령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철인 군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필로소퍼 킹. 그것도 사실은 지우차별에 의한 통치 체제를 구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원불교에서 말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저는 지자본이 정항에서 단히 중요한 그 단서처럼 붙어 있는 게 그 차별을 영구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하자는 것이냐.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플라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의 이제 소질을 감별을 해가지고 다르게 기르는 겁니다. 완전히 길러가지고 군주 노릇할 통치 계급 노릇할 훈련을 받은 사람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유교 사회도 어떻게 보면 그게 철학자 군주 그런 이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우차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인데 문제는 이게 어떤 고정된 사회적인 하이라키하고 이게 결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내야 할 일은 그런 고정된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타파하면서 지우차별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앞으로 우리가 그 방안을 창안을 해놔야죠. 최근에 이제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그 조은 교수님하고 대담을 아주 흥미롭게 저는 읽었거든요. 야, 조은 교수님이 백낙천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뭐랄까 페미니즘식의 성차별 운동만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냐. 뭔가 좀 새로운 관점이랄까 그런 말씀하시면서 동아시아의 음양 이야기를 꺼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막 공격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받으실 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우차별 문제하고 직접 관련된다기보다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좀 식별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이제 배합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는 첫째로 단기 목표로 단기적인 과제로 성차별 철폐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면 강조했지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기 목표로도 저는 이게 이렇게 단기적인 과제 몇 개 해결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이게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중기 목표로도 그걸 설정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만 장기 목표로 바로 성평등을 제시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소성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음양조화라는 표현을 쓴 게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요. 요즘 페미니스트나 또 이제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분들은 남녀 이런 식으로 남녀 평등이라든가 양성 평등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의 음양이라는 표현을 갖다 썼는데 또 하나의 이점은 음양이라는 건 꼭 남성 개체와 여성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주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안에 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게 좋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 준 분도 전혀 없지는 않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이제 좋은 교수 입장이 기본적인 입장이 그런데 아니 지금 저 성차별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막 죽어나는데 무슨 동양 그걸로 돌아가서 음양조화 정하냐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한 거죠 조 교수가. 근데 저는 그 반발하는 심경은 이해가 가지만은 첫째는 내가 단기 목표나 중기 목표로 성차별 철폐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장기 목표로 성평등을 제시하는 게 더 합당한지 아니면은 장기 목표에 한해서는 양성의 조화랄까 또는 음양 조화를 상정하는 것이 더 옳은 건지 이걸 한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남자가 그런 얘기하면은 저도 그 대목에 혐의가 좀 있다는 거기서도 대뜸 조 교수가 지적한 게 기득권자인 남성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그냥 꼬리를 팍 내렸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열린 문제고 이게 이제 원불교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원불교에서 초기에 남녀 권리 동의를 사회 하나로 제기했다가 이걸 자력 양성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 바꿨냐 못 바꿨냐 하는 논의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녀 권리 동일이 그 사이에 실현이 돼서 더 이상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남녀 권리 동일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금방 이해되는 면은 있지만은 사실 남녀 권리 동일이 가장 이제 이론적으로 부각된 것이 서양에서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그 무렵이거든요. 근데 그때 남녀 권리 동일 개념은 인간 개인이 하나의 소위 말하는 원자적 개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원자적 개인은 이러저러한 천부적인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하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거는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보거든요.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니 인간이 사은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지 뭐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권리를 갖고 있고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는 소위 사회 계약에 의해서 생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미 은혜의 산물로 태어난 것이고 그런 은혜의 산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존중받을 일도 있고 그런 거니까 남녀 권리 동일이
그런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원칙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자력 양성을 내세우고 자력 양성을 하는데 남녀 차별하면 여자들이 자력 양성 못하는 것이고 여자들이 자력 양성 못하면 남자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니까 자력 양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저는 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 자력 양성 조항에서 남녀 권리 동일 얘기가 빠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죠. 그냥 제목만 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발상이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건데, 정은 교수는 그에 동의하지. 저는 이제 굳이 저 두 분의 논쟁에서 좀 어느 쪽을 지지하라고 하냐면 저는 조은 교수님 편을 좀 지지하고 싶어요. 예. 이제 그 질문을 좀 방편으로 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조화론, 저는 이제 그 남녀 조화론이랄까 음양 조화론이 훨씬 더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그런 쪽에 합당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 또 한국 사회 여성들의 문제, 그러니까 현실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장기적인 그걸 놓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문제에서부터 또 그 가까운 문제에 가장 짐을 많이 지고 있는 층이 여성이니까 거기에 기우뚱한 균형이랄까요? 약간의 뭐 59대 41 숫자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조은 교수님한테는 선생님 말씀이 조금 비율의 문제에서 느낌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문제 제기. 그러니까 조은 교수는 비율의 문제로 받아들이신 거고, 저는 이게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장기적인 목표 설정의 문제다. 그냥 여성 권리, 남녀 권리 동일로 할 거냐, 아니면 자력 양성이 더 큰 범주라고 설정할 거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견해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퇴임하시는 식전에서 좀 선생님 아프신 대목일 수도 있는데 신경숙 씨 이제 표절 문제 시끄러울 때 참 장비는 그 기본을 지킨 것을 자부한다. 그래서 최근에 부쩍 이제 기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본이라는 말씀을 아까부터 하시는데 뭐 기본을 지키자라든가 기본을 되찾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반대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맥락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고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신경숙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건 저로서는 전혀 아픈 대목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 자랑스럽다고 말했듯이 자부심을 갖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숙 소위 표절 논란으로 야기된 이 굉장히 혼탁한 상황에서 창비와 저는 최소한 기본은 지켰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겸손하게 한 얘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창비 말고 누가 지켰나 한번 나와봐라. 그 얘기거든요. 개인은 있어요. 개인은 있지만은 문단의 기관 중에서 거기서 정말 한국 문학의 품이라든가 또는 제가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기본을 지킨 기관이나 기구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거 했다는 이제 자부심을 얘기한 거니까 그건 아픈 게 아니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대목을 짚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가령 이제 여성이 뭐 기본이다 할 때도 어떤 여성의 어떤 면에서 어떤 의미로 기본인가 이걸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뭐 기본이란 말이 너무 막연하니까요. 제가 이제 기본 말씀을 올리는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제 작년에 메르스 사태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기본이 있는가, 또 우리 사회가, 그다음에 나는 정말 이제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본다면 그 기본은 생명에 대한 외경, 경외심, 지금 말씀한 어떤 예의, 이게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사회가 다 기본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는 창비는 기본을 지키는 것을 자부한다는 말씀은 저는 엄청난 울림으로 왔거든요. 이건 단순한 창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조금 여러 가지 사회 현실과 연관해서 좀 기본 문제를 좀 더. 제가 사회 현실과 연관해서 기본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책이죠. 대전하는 길을 묻다. 대전하는 그 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건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위 3대 위기를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 제가 이제 그것이 그 후에 더 심화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얘기한 게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 교육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세월호를 거치면서 정말 별별 그 인간을 어떤 기본도 안 지켜지는 그 사례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거론했고, 그리고 여성 문제도 그 기본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의 하나로. 그리고 무슨 그 여성 문제에 직장에서 급여의 차이라든가 뭐 실직률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나라가 단순히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거리를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밤에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심지어 낮에도 그렇고요. 네. 아니 심지어 초등학생도 예. 위험한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기본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에 동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놈 나라 망했다. 뭐 정말 기본도 없는 게 나라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토를 달았어요. 많이 망한 건 사실이지만 더 망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안심하지 말라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망가지는 가운데서도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 지키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싹트고 있고요. 세월호만 하더라도 그 유가족들이 그냥 그 험한 꼴을 당한 걸로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거 하면서 어떤 의미로서는 옛날같이 안온한 생활이 아니고 훨씬 고통스러운 생활이지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얘기해야지, 사실은 이놈의 나라 이게 망한 나라다 해가지고 뭐 망국이다 저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 특권을 가진 자의 일종의 정신적인 갑질이에요. 그것도. 예. 그 지금 이제 그런 기본의 문제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때문에 갈수록 그 위태로워지는 느낌이거든요. 뭐 경제도 지금 안 좋아진다는 거고, 뭐 잘 알고 계시지만 남북 관계, 또 저희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 그래서 이 기본을 회복하는 어떤 또 기본의 중요성, 이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정말 어떤 전체가 공유하는 걸로 만들어내야 할지 좀 답답한 심경이 저는 좀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기대가 좀 크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백낙천 선생님께서 좀
그 어느 평에 보면 대지의 지식인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냥 괜히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지의 지식인 좀 관점에서 저희들의 이 답답함에 대한 뭐 다는 아니지만 네. 어떤 맑은 샘물 한 방울을 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선거입니다. 제가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부터 강조했듯이 2013년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또는 어떤 대전환을 일으켜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경륜이 없이 2012년 선거만 잘 치르겠다고 생각하다가는 선거에도 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선거에서 졌죠.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도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대전환일지 소전환일지 몰라도 전환은 어차피 2017년을 계기로 일어나게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기득권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87년 이후로 우리가 그래도 간직해왔던 그나마의 열린 선거 공간, 이건 없어지리라고 봐요. 변질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체육관 선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일단 87년 체제는 더 나쁜 방향으로 전환을 할 거라고 봐요. 기득권이 집권하게 되면. 네, 집권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선거한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이 꿀맛 같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어중이 떠중이들이 표 찍는 거에 따라서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사태입니까? 근데 그 잃을 수도 있게 만든 것이 87년에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루는 성과인데, 불완전하지만 이제까지는 지켜왔고, 이게 2012년만 해도 그 공간이 많이 좁아졌죠. 관권 개입하고, 개입한 사람 처벌도 안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는데, 2017년에 그러니 또 한 번 일어나면은 다음에는 그 공간 자체가 거의 폐쇄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회가 그거를 전환이라고 사실 부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87년 체제는 더 나쁜 체제로 바뀔 거라고 봐요. 다른 한편으로는 야권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대전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가는 승리도 못한다는 게 저의 이제 거듭된 주장인데,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이 집권 세력이 87년 이래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려는 노력을 주로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획득해 왔거든요. 물론 실제로 하는 일은 뭐 검찰이 하기도 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하기도 하고, 종교계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합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말썽이 좀 나다가도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뭐 재선거에서도 이기고 하면서 그게 다 저항운동이 무산되곤 했는데, 2017년 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결자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결자 역할을 못하게만 막아도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 내에 여기저기서 축적되어 온, 풀뿌리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대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저는 크게 발휘돼서 그때는 당장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대전환이 이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선거 중독증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이번 선거에 아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면서도 거기에 몰입하지 않는가. 이 공부를 더 했으면 합니다. 이철수 화백하고의 인연이 돈독하시다고 들었는데요. 글쎄요, 뭐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뭐 안지 이렇게 안면이 있은 지 오래됐고, 이번에 대종경 그 판화 연작 판화. 연작 판화의 경우는 그거를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 문학동네 지금은 그만뒀지만 대표가 강태형, 원래 시인이었고 원광대학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강태형 사장이 한번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판화 이제 초기의 상태에서 이만큼 들고 와서 철수 화백이 내가 그걸 한번 봐주고 가능하면 서문을 써주면 좋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서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내가 뭐 원불교 전문가도 아니고 또 미술 뭐 그걸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여간 보고서 의견을 말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전화함대로 이렇게 연필로 끄적거려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목은 이철수 화백이 처음부터 수긍을 하고 어떤 대목은 좀 수긍을 안 하다가 저거 이메일 교환하면서 나중에 수긍한 대목이 있고 또 어떤 대목은 수긍은 했지만은 그걸 뭐 판화에 반영하기는 너무 늦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 개 해가지고 고르니까 그때 빼겠다 그랬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는 그 뒷표지에 나가는 추천의 말 그거를 하나 써주는 걸로 면피를 했죠. 그 좀 그 신뢰되지 않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료는 받으셨나요? 자문료를 받은 셈이죠. 왜냐하면은 전시 끝나고 저 이철수 씨가 나한테 그림을 하나 줬으니까. 아, 예. 한 점은 제가 샀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 한 300편 이상을 제작을 해서 200작품 정도를 골라서 이제 전시회를 전국 순회 전시를 해서 지난 1월 14일에 대전 전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총평을 내리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철수 화백에. 뭐 우선 대단한 작업이고 이 철수 화백으로서는 참 복을 많이 지었죠 이번에. 저는 그렇게 그게 봅니다. 중요하네요. 네. 이철수 화백 쪽이 복을 많이 지은 거죠. 그렇죠. 네. 복을 지은 거죠. 꼭 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네, 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이건 뭐 이철수 화백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대종경에 대한 저 종경시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철수 화백 아닌 천하 없는 누구라도 그 몇 년 사이에 몇백 편의 그림을 대종경을 가지고 그리는 건 참 그걸 다 좋게 그려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 선화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이철수 화백이 잘 그리는 전적인 그림하고 자기 말로 이렇게 한두 구절 읊어놓는 그런 그림하고 달라서 이걸 대종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화가로서도 굉장히 부석이 되는 거고 또 그 말씀 중에는 사실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하시죠.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사용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걸 자기가 머릿속에 담고 연마하다가 빛나는 영감 그런, 예, 영감이 나오면은 그때 하나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10년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할 과제인데 과업인데 그거를 딱 시간 정해놓고 편수 정해놓고 하니까 어떤 거는 이철수 화백의 그 독특한 맛이 덜 나는 그림들이 이제 저희 쪽 사실이에요.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100주년에 맞춰서 좀 부탁을 해놓으니까. 예. 온불교 쪽에서도 좀 욕심 많이 부리시거든요. 그러나,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로서도 이거는 뭐, 대단한 성과이고, 이철수 화백으로서도 정말 큰 복을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 전시회 때 이제 잠깐 보고 또 익산 또 대전 잠깐 보면서 사실은 저는 자문은 안 했지만 그 출판되기 직전에 그 편집본을 좀 미리 본 셈인데요. 제가 그때 받았던 인상은 제가 저희 교단을 조금은 그래도 몸담고 살아서 아니까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일종의 하나의 개벽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귀중한 자리 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저 젊은 교무들까지 동석하게 해 주셔서 그 저 얘기만 좀 드리면 조금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젊은 교무들 또 후학들 한두 명 선생님께 네. 이렇게 좀 질문 드리는 기회를 네. 허락받고 싶습니다. 예. 혹시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정전이나 대종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문학이라는 부분과 같이 연관시켜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종교적이나 철학적으로 항상 받아들이다가 이제 문학 평론을 하신 교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건 어떤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종경이나 정전을 어떤 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리얼리티라고 해야 되나 시대적인 부분 같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교수님께서 문학을 지금까지 하시는 이유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종사님 바라볼 때 더 바르게 바라고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논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이제 문학이라는 개념은 시, 소설, 뭐 희곡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문학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의 문학인데 원래 그게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당연히 문학을 그렇게 넓게 생각을 했고요. 문이라 그러면은 서양에서도 이렇게 시, 소설 또는 희곡 위주로 간 것은 근대도 한참 들어와서 한참 지나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학을 넓게 보는 것이 전혀 뭐 나의 독창적인 해석이라든가 억지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대종경이 훌륭한 문학 작품이다 하는 거는 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정전의 경우가 저도 좀 그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얼핏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정전에도 스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전이 왜 처음에 현하 이렇게 해가지고 시국에 관한 얘기로 출발하잖아요. 이게 구불교하고 전혀 다른 점이거든요. 그 현하 시국을 보면서 개벽을 이야기한 거는 우리 동학 이래의 전통이긴 합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진단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물질 개벽이라는 진단을 하신 점에서는 그게 이제 원불교 독특한 건데 그렇게 현 시국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편
교리의 요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관한 수행편. 예, 수행편으로 넘어가서 일상 수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쭉 해서 가다가 뒤에 가서 다시 그 예, 최초 법으로 그런 돌아옵니다. 예, 최초 법으로 돌아오고 고락에 관한 법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등급 얘기로 끝마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국에 관한 인식에서 출발해가지고 원불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수행을 일상 수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을 거치면서 다시 현 시국의 문제로 돌아와서 등급을 높여가서 열애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떤 장엄한 드라마라고도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 그게 있고요. 그리고 약간 번역을 하면서 느꼈는데 뭐 토시 하나 또는 뭐 그 말씀의 또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도 그 요란함을 없애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란함을 없애는 거는 불교에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불교에서는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라니 그 요란함을 없애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 속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문학에서 흔히 소위 예술적 경제라는 걸 강조하는데 길게 뭐 설명하지 않고 탁탁 줄여서 표현하는 그런 묘미가 있다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원불교는 통우 종교다라는 표현을 써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요. 아마 조성환 박사가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개국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87년 이후로 시민이 됐는데 시민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받아보면은 우리 사회는 지금 퇴계나 뭐 조직 선생 같은 어른이 사라졌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서 선생님 뵈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어른은 계시는데 그 이후로 어른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에 그 나아갈 방향도 좋고 우리나라 지향해야 될 방향도 좋고 마치 원불교의 그 원광대학교의 개교표어처럼 한마디로 잘 이렇게 화두로 삼을 만한 게 평생 하신 학문과 인생과 그걸 던져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상적이긴 합니다. 저는 제가 따로 더 보탤 것 없이 원불교 안에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교표라는 거는 물론 전 인류에 해당한 거니까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거를 정말 화두로 붙잡고 연마를 하면은 이게 한국에서 뭐가 되는가. 그러니까 물질 개벽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더 연구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물질 개벽에 상응하는 어떤 정신 개벽이 한반도에서는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답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분단되기 전의 상황이지만은 정산종사님께서 건국론, 예, 지금 법어에는 구군편에 나와 있죠.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경륜을 펴놓으신 게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최초 법어가 그런 지침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게 수신제가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한데 그 당시에는 일제치하니까 치국을 얘기할 수도 없었지만은 치국이 아니라 강자약자 진화의 법칙, 요법이죠. 진화상의 요법.
요법으로 바꿔 하신 것이 일제 간섭을 피하기 위한 방편만이 아니고 유교적인 치국의 치국 강령을 새롭게 이제 바꿔서 나중에 그때는 뭐 일제 치하지만 나중에 건국을 하더라도 그거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도 적용되지만은 사실은 국내에서도 지금 뭐 빈부격차리 갑질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법이 중요한 것이 됐고 그다음에 평천하라는 개념을 인으로서 준비하려고. 네, 준비해서 요목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교하고 얼마 안 돼서 이미 내놓으신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연마해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이런저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 교무님도 좀. 이경진 교무. 오시면서 순간순간 공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그런 부딪힘을 저는 많이 보셨고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순간을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또 넘기셨는지 이제 궁금한 그런 생각이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넘기셨고 어떠한 표준을 잡으셨는지 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비교적 잘 넘길 때도 있고, 뭐, 못한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은 흔히 제가 옛날에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작과 비평이라는 사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창조 경제를 이렇게 놨는데 그 과정에서 힘든 때가 많았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거 다 겪고도 내가 아직 간이 안 썩은 거 보면은 내가 그래도 좀 수양이 된 사람 아니냐. 내가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 자랑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비교적 건강하고 특별히 뭐 원망심에 가득 찬 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넘겨온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운하죠, 답이. 이렇게 해탈이 되시면 다 그렇게 물 같은 답이시니까. 이런 정말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하고 차이가 이렇게 극심한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시대에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동윤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동원돌이 말씀하셨는데, 종교의 근본 원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같은 이슬람 내에서도 그 종파가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고 살생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알라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나질 수 있을까? 또 그런 어떤 두 신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신부 이론상과 만나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해석하듯이 하나님과 알라신과 법신부 이론상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슬람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은, 너무 멀고 요원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데, 과연 그 장벽을 낮추고 하나로 만나지려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실타래를 또 풀어가야 될까? 그런 좀
공부 좀 해봐서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정말 이렇게 얽힌 실타래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그 쾌도 난말한 말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 저는 개교표에 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질 개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연마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정신이 뭐냐? 금강경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정전에 하시는 말씀, 그런 것을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정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그 양분법을 서양식으로 우리가 어느새 그렇게 서양식으로 물들어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삼동윤리를 이제 실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슬람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요. 우선 종파끼리 피 흘리고 싸우는 거는 이슬람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그랬고, 옛날에 보면 심지어는 불교까지도 승려들끼리 뭐 종파끼리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 알라신 그러는데, 알라라는 건 아랍어로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이나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똑같은 신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쭉 전부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지, 그분 하나만이 뭐 유독 메시아라고 보질 않고, 이슬람에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세상에 전달해 준 예언자 무하마드가 예언자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교리상으로 이슬람이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관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저는 뭐 누가 더 편협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어떤 정파는 뭐 어디 갔다 나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편협하고 공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는 절대자의 신을 상정하는데,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법신부라고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는 이게 쉽게 해석이 됩니다. 법신부는 유무초월의 그 경지에 있는 거고, 신이라는 거는 유의 영역에서 최고 지존의 존재가 신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법신불 이론상 속에 다 포용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불만이겠죠. 뭐 너희만 높고 우리는 다 그 중에 일부밖에 안 되느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자라 보기보다는 흔히 없으면서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다석 유영모 다석 선생, 그분이 기독교, 뭐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그분도 하나님을 없으면서 계신 분 또는 없 계신 분, 뭐 그런 표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실은 법신불이라는 생각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원도리라는 거를 무조건 다 똑같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동원도리가 결국은 이론의 그걸로 통일하자 하는 말씀인데, 그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불교가 도덕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정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도덕적인 부분 노릇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합치는 일을 장차 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온불교 안에서 개벽을 향해서 정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갖고 오신 그 창비가 새로운 또 그 출발을 좀 앞두고 계신다고 그래서 창비 역시 함께 개벽의 일꾼으로서 동사로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십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 작품을 창비사에 이렇게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오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한밤중 산길에서 올려다본 밤하늘, 만져질 듯한 별들이 패닉처럼 하얗게 쏟아지는 우주. 그 풍경이 내게 스며들자 나는 드러난다. 내가 폐허라는 사실이. 죽음이 갯벌처럼 어둡게 스며들고 사랑이 불같이 스며들고 모든 질서를 뒤엎고 재앙의 붉은 피가 스며들 때 나는 패닉에 열광한다. 내게 고귀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사랑이 충만해서가 아니다. 내 안에 그런 따위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런 따위로 길이 든 적도 없다. 다만 가쁜 숨을 쉬기 위해서, 갈라 터진 목을 축이기 위해서, 존재의 소멸이 두려워 손톱에 피가 나도록 매달린 적은 있다. 고귀함이나 사랑 따위를 발명한 적은 있다. 패닉만이 닿을 수 없는 낙원을 보여준다. 나는 그 폐허를 원형대로 건져내야만 한다.